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맘때 농촌마을에서 가장 북적이는 곳은 바로 마을회관입니다. 봄농사 시작할 때까지 모여서 소소한 일거리도 나누고 여가도 함께 즐기는 풍경을 어느 마을에서나 흔히 볼 수 있었는데요. 회관에 모여 계시다 보면 난방비 걱정도 덜고 끼니도 덜 외롭고 서로 자연스럽게 안부를 물으면서 이웃 건강 상태까지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시골 마을회관이고 경로당입니다. 그런데 올해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마을회관도 경로당도 모두 문을 닫았죠.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홀로 끼니 걱정하는 어르신들도 많고 마을 사람들과 소통이 어렵다 보니까 우울감마저 호소하는 분도 늘고 있습니다. 뜨끈한 바닥에 도란도란 둘러앉아서 별것 아닌 일에도 웃음꽃 피우고 또 끼니마다 따뜻하게 몸과 마음을 채우던 그때가 다들 얼마나 그리우실까요? 당연하게 누리던 것들이 더욱 그리워지는 아침입니다. 모두의 소중한 일상을 되찾기 위한 노력을 결코 게을리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12월 17일 목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시작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용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유튜브에서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을 검색하시면 채팅창 마련되어 있고요. 챗 생방송을 보고 들으면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샵 9730과 무료인 콩도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또 오늘 아침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퀴즈로 시작합니다.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퀴즈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20분께 웰빙 혼합 잡곡 세트, 치킨 교환권, 케이크 교환권, 모바일 커피 교환권 등을 드립니다. 자, 이번 주 새농퀴 그 마지막 힌트 지금 바로 나갑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가 선정한 우리 농수산물을 맞히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안녕하세요. 퀴즈 내는 성우 김성입니다. 내장은 장난짓 알은 명란짓 아가미로 만든 아가미짓 누나는 국을 술안주하고 개긴 국을 끓여 먹고 어느 하나 버릴 거 없는 그 기름으로는 또 약용으로도 쓰인대지요. 피가 되고. 지금 들으신 곡은 가수 강산혜 씨의 이것이라는 노래입니다. 노랫말에 나오듯이 이것은 정말 버릴 게 하나도 없는 생선인데요. 머리, 꼬리, 살, 내장이 모두 식재료로 이용됩니다. 살코기와 고니는 국이나 찌개용으로 이용되며 알은 명란젓으로, 창자는 창란젓으로 이용됩니다. 단백질이 풍부하고 류신과 라이신 같은 필수 아미노산이 다양하게 들어있어서 겨울철 건강을 챙기는데도 아주 좋은 식재료죠. 자, 몸도 마음도 상하기 쉬운 계절입니다. 우리나라의 물고기 가운데 가장 호칭이 많은 이것으로 오늘 저녁 뜨끈한 국물 요리 어떠세요?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20분께 행운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산 뉴스로 이어갑니다. 한국농업방송 김인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상황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지난 14일에 의심 신고가 들어왔던 세 곳의 지역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모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북 인실의 유경 종계농장, 충남 천안 체험농장의 거위, 또 경북 구미 육계농장 이렇게 3곳입니다. 3건 모두 정밀검사 결과 H5N8형 고병원성 AI로 확진이 됐고요. 어제는 경기 화성의 산란계 농장에서 AI 의심 사례가 신고됐습니다. 농장주는 최근 들어 산란계 폐사가 늘어서 당국에 의심 신고를 했고요.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 간이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됐고 현재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어젯밤에는 전북 고창의 유경오리 농장에서도 AI 항원이 검출돼서 정밀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한편 지난 15일에 의심 사례로 발견이 됐던 충북 충주의 육계농장은 정밀검사를 해본 결과 다행히 고병원성 AI는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곳이 몇 건인지 지역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지난달 26일 채취한 시료에서 처음으로 발생이 확인된 이후에 현재까지 모두 16건입니다. 유경오리와 종오리 등 오리 농장이 8건, 산란계 6개, 유경 종계 등 양계 농장이 5건, 또 메추리 농장이 2건, 그리고 체험농원에서 관상용으로 사육 중이던 거위가 1건입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 충북, 전북, 전남, 경북 등에서 동시 발생해서 어느 지역에 국한돼 있다고 말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축산농가분들께서는 아무쪼록 바로 우리 농장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시고 사단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셔야겠습니다. 네. 가축 전염병 추울 때 더 확산이 빠르다고 알려져 있는데 오늘 오후부터 날이 좀 풀린다고 하니까 발생도 뜸해지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다음 소식 알아봅니다. 농업계에서 청탁금지법상 농축산물 선물 가액의 상한선을 높여달라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 얘기 들어보죠. 네, 이른바 김영란법이라고 부르죠. 청탁금지법상에는 선물 상한의 기준이 있습니다. 공직자나 사립학교 교직원 등 그 법안 대상자들이 받을 수 있는 금품에 상한액이 있는 건데요. 농축수산물에 한해서는 이 상한액이 10만 원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추석에 연휴를 앞두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격적으로 이 상한액을 2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2, 3월부터 각종 행사 취소, 또 학교급식 중단, 외식 소비 침체 등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았던 농업계가 여름에는 또 역대 최장의 집중호우와 3차례의 태풍 피해를 입었었죠. 이렇게 참 힘든 한 해를 보낸 농가들을 위해서 권익위가 전격적인 결정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효과가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추석 때 선물가액을 높였던 게 생각이 나는데 실제로 효과로 좀 이어졌나요? 네, 농식품부가 조사한 결과 백화점이나 마트 같은 주요 8개 유통업체에서 추석 선물 매출액이 지난해에 비해 과일은 6%, 가공식품 7%, 축산물은 10% 이상 올랐습니다. 아주 눈에 띄는 성장세죠. 특히 10만 원에서 20만 원대의 선물 매출이 10% 늘면서 농업계는 농축산 선물가액 상향 효과를 톡톡히 봤다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선물용 세트 금액이 어떻게 달라지느냐가 이렇게 매출로 이어질 수 있군요. 그래서 이번에도 좀 높이면 좋겠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청탁금지법이 공직자에 대한 금품 제공을 제한하는 법이긴 하지만 일반인들끼리도 이 법의 가이드라인을 지키는 경우가 많아서 파급 효과가 의외로 컸던 겁니다. 또 설 연휴가 벌써 2달도 남지 않았죠. 그래서 범농업계가 함께 나섰습니다. 먼저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건의문을 전달했습니다. 다가오는 설 명절에 농축산물 그리고 임산물, 수산물의 선물 상한액을 현재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높여줄 것을 촉구한 겁니다. 또 업계에 따르면 특히 사과나 배, 한우, 인삼 같은 제품들은 연간 생산량 가운데 많게는 25%, 4분의 1이 설 명절 기간 동안 소비된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농가들은 절박한 심정이겠죠. 또 한국농축산연합회, 축산 관련 단체 협의회 등 각종 농민 단체들도 권익위 그리고 국무총리실에 건의문을 보내서 농업계의 상황을 좀 헤아려 달라고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네. 진짜 듣고 보니까 설이 2달도 안 남았는데 코로나 상황이 그때는 어떨까 또 걱정이 되기도 하고 사실 이맘때면 연말연시 분위기가 좀 나면서 농업계에서 연말 특수를 기대할 텐데 올해는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좀 살아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농업계에도 분명히 연말 특수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축산물 그리고 화훼류입니다. 연말하면 떠오르는 각종 모임이나 회식에서 단골 메뉴가 뭘까요? 그 남녀노소가 누구나 좋아하는 고기가 대표적일 건데요. 소고기나 돼지고기 소비도 그래서 연말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 특수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죠. 또 화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체에서 송년회나 신년회, 각종 시상식 이런 행사를 할 때 절대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꽃인데요. 네. 올해는 그런 행사가 모두 취소되고 아예 사람이 모이지를 않으니까 화훼농가도 연말연시 특수는 꿈도 꾸기 어렵다고 합니다. 특히 화훼농가 같은 경우는 올해 2, 3월에 코로나19가 막 터지고 나서 졸업식과 입학식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참 타격이 컸었는데요. 연말에도 또 한 번 울상을 짓게 됐습니다. 네. 코로나19에 또 여름에 집중호우와 태풍 다들 힘든 한 해였는데 농업 분야가 역시 어려움이 많았던 한 해였는데 모임과 회식은 못해도 시상식은 없어도 우리 농가 생각해서 꽃도 좀 구매하고 고기도 구매하면서 내년을 좀 기약할 수 있게 서로 좀 이렇게 힘을 보태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합니다. 네. 자, 한 가지 소식 더 들어볼까요? 청년 창업농 육성 장학금이란 게 있군요. 어떤 겁니까? 네, 정부가 또 내년 1학기 청년 창업농 육성 장학금 대상자를 선발을 합니다. 청년농이 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준다는 건데요. 전공에 관계없이 대학에 재학 중인 3학년 이상 학생, 또 전문대는 1학년 2학기 이상 학생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선발된 학생에게는 등록금 전액과 학업 장려금 200만 원을 지원하고 학기 중에 선진 지역의 농업 현장 실습 등을 갈 수가 있습니다. 내년 1학기에 800명에게 무려 36억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장학금을 받으면 일단 큰 도움이 될 텐데 이게 조건이 있죠? 네, 바로 장학금을 받은 기간만큼 농림축산식품 산업 분야에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해야 하는 겁니다. 무조건 농대생만 뽑는 게 아니라 농대생 600명, 비농대생 200명 이렇게 선발을 한다고 하니까요.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많이 지원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신청은 오는 21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농어촌 희망재단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농수산 뉴스 NBS 한국농업방송 김인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깨우는 정겨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15분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농부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귀한 음식 이야기가 있는 시간 자연밥상 입맛음식가 하미현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날이 추워진 건 맞는데 그래도 밥 먹을 때마다 오늘은 어떤 김치랑 먹을까? 어떤 김치가 맛이 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때입니다. 요즘 집밥 드시는 분들은 좀 공감하실 만한 얘기인가요? 어떻습니까? 네, 사실 이제는 올해는 금치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실 정도로 실은 이제 김치가 좀 귀하더라고요. 저희는 워낙 가족들이 같이 김치를 하는 문화라 가지고 당연하게 먹어왔었는데 네. 우리 옆집 이웃이 이제 30년 정도 이제 한국에서 살고 있는 외국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김치를 한 3포기 정도를 선물 드렸더니 예. 정말 행복해 하시면서 제가 30년을 살면서 이렇게 김치가 이렇게 금치로 이렇게 느껴서 귀할 때가 또 없었다면 너무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한국 사람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나라의 분들에게도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김치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얼마나 정성이 들어갔는지를 알기 때문에 더 고마워하셨겠네요. 예. 네네. 저희가 지난 2주간 각 농가마다 특색 있게 만들어 먹었던 배추김치를 싹 훑어봤는데 배추가 대표적이긴 하지만 우리 김치 문화가 워낙 오래됐으니까 범위를 확 넓혀서 보면 김치가 정말 더 다양해지는 거죠? 저도 늘 해먹던 김치라는 게 보통 배추에다가 고춧가루 넣고 각종 양념 넣어서 먹는 고김치만 생각했다가요. 이렇게 발품으로 만나서 그 농가들 찾아다니면서 느꼈던 김치는
정말 실로 대단하다. 김치 왕국이다. 이런 생각이 왕국이요. 들거든요. 네. 정말 왕국인 게 막 양파로도 김치를 담고 뭐 무 종류도 다양한 무로 김치를 담아서 맛도 다르고요. 거기 들어가는 액젓부터 해서 소금만으로도 김치를 담고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야, 이게 또 지역마다 또 다 다를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바다 근처에 산 분들은 그 바다 것들로 이렇게 김치를 담았을 거고요. 또 내륙 지방이라든지 아니면 그 산간 지방 사람들은 또 산에 있는 그 들과 밭에서 또 나는 것들로 하다 보니까 다양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야, 이 얘기만 들어도 벌써 이제 머릿속에 쫙 그림이 떠오릅니다. 네. 오늘 지역별 특색을 살펴보면서 함께 좀 알아보도록 하죠. 어디부터 가볼까요? 네, 첫 번째는 경기도 김치예요. 경기도 김치의 맛을 딱 표현하라 그러면 깔끔, 요 두 단어가 떠오르는데요. 네. 그 김치의 모양이 좀 화려하고 재료가 풍성한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이 서해안에 풍부한 해산물들 있잖아요. 뭐 조개부터 해서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해산물들과 동쪽엔 또 산간 지방에는 산채도 많죠. 넓은 들이랑 밭에서 나는 곡식이 어우러져 있어서요. 김치의 맛과 종류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아주 다양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김치의 간이 짜지도 싱겁지도 않은 정도로 적당하고 이 김치 속에는 생새우를 넣기도 하고요. 생갈치를 넣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생태 등을 넣어서 감칠맛을 냅니다. 제가 봤던 김치들은 이제 새우젓이나 황석어젓을 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네. 깔끔하고 이제 감칠맛도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좀 호불호 없이 먹을 수 있는 맛이다 이런 평가가 있을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어떤 김치들이 있나요? 네. 개성 보쌈 김치가 또 가장 유명하기도 하지만 그 외에도 꿩을 넣어서 하는 꿩김치, 그 다음에 순무김치, 그 다음에 용인에는 용인 오이시가 더 유명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지만 이제 백김치도 경기도의 백김치는 이제 무 썰어 넣고 이렇게 깔끔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리고 장김치라는 김치는 우리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장아찌처럼 김치를 할 때 고춧가루가 아니라 간장을 넣어서 절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배추 장아찌 같기도 한데요. 저는 좋아합니다. 예. 채소를 가장 많이 넣어가지고요. 꼭 채소 장아찌 같다 싶을 정도로 맑은 맛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총각김치는 우리가 잘 알죠. 그리고 미나리 김치. 그리고 제가 만났던 김치 중에는 이제 개걸무라 그래서 무청을 먹는 김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개걸무청 김치와 개걸무 석박지 그리고 우리 화성에는 호박으로 담는 호박김치도 있습니다. 순무김치 맛있고 미나리 김치도 네. 있고 호박김치도 있네요. 네. 야, 경기 지역 농가에서 만났던 입맛 음식 가운데 인상 깊었던 게 있다면 어떤 걸 들을 수 있을까요? 저는 갓김치와 약간 그 턱 쏘는 맛의 특징이 있었던 이 개걸무로 담은 김치였거든요. 네. 제가 오호선 농부님을 뵙고 알게 된 김치인데요. 개걸무라는 것이 무 종류 중에 한 가지인데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보통 뿌리 부분인 무를 많이 썰어서 시원하게 먹잖아요. 네. 근데 이 개걸무 같은 경우는 위에 그 무청 쪽이 굉장히 부드럽고 맛이 좋아요. 어떻게 보면 약간 루꼴라 있죠. 우리가 왜 샐러드 먹을 때 루꼴라라 그래서 약간 열무처럼 생긴 그 샐러드가 있는데 예. 그거보다 조금 더 아삭하고 그다음에 매콤한 맛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무청을 가지고 김치를 담으면 야들야들해가지고 꼭 왜 샐러드 김치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맛이 좋고 매콤하고요. 그다음에 이 무 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뿌리 부분 무 크기보다는 아주 작아요. 한 우리 남자분 성인 남자의 주먹 크기 정도. 개걸무가 그렇군요. 예. 네. 그리고 생긴 것도 어떻게 보면 좀 개걸무의 이름처럼 좀 개걸하게 생겼다 이렇게 표현해야 될까요? 모양은 우리가 생각하는 무의 모양이 하얀 모양 이렇게 깔끔한 이렇게 생긴 모양이 아니라 네. 조금은 좀 못생긴 모양인데 그 심술궂게 생긴 모양만큼 매콤하고 딱딱해가지고요. 이렇게 절여도 내년 봄 여름까지도 아삭합니다. 그래서 그게 특징인 개걸무청김치와 석박지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은 강원도 한번 훑어볼까요? 네, 강원도 김치 하면은 시원한 맛,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강원도 동해바다 생각하면 또 요즘은 바다를 못 가시기도 하지만 이 바다를 품은 맛이라고 할 정도로 시원한 맛이 저는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강원도라고 하더라도 실은 산간지방과 바다지방이 또 다르기 때문에 이 영동지방, 동해안에 접해 있는 영동지방과 이 경기 지역을 닿아 있는 영서지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영동지방 김치 같은 경우는요, 배추랑 물을 기본 재료로 사용하고 이 말린 생태 혹은 생태 그냥 말리지 않은 생으로 생태를 넣기도 하고요. 생 오징어를 잘게 썰어 넣는 양념소로 만듭니다. 특히 여기서 특징적이었던 건요, 감칠맛을 내기 위해서 맑은 새우젓이나 멸치젓을 이렇게 섞어서 국물에 절이는 배추를 소에 넣거나 혹은 생태머리 있죠. 그런 생태머리나 뼈, 특히 창난젓을 넣어서 담그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절여지면 절여질수록 이 시원하고 깔끔한 맛이 저는 굉장히 특징이었는데요. 예. 이 영동지방의 김치, 오늘 소개할 고성의 생태김치 이런 것들이 특징이고, 이 영서지방은 김치에 갓을 많이 넣습니다. 그래서 조금 칼칼한 맛을 내고요. 간은 좀 심심하고 국물은 넉넉하게 붓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영서지방 김치 중에 하나는 덤벙김치라 그래서요. 이 평창에 갔더니 김치를 정말 김치물을 고추를 이렇게 갈아가지고 넣어서 물을 덤벙덤벙하게 이 물을 많이 김치 소를 우리는 넣는데 여기 담그는 거예요. 네. 그래서 덤벙김치라고 그러는데 저는 약간 이 덤벙김치의 느낌이 물김치와 우리 일반 소를 넣어서 담는 김장김치의 중간 정도. 네. 근데 이제 익으면 익을수록 그 물김치처럼 김치 물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시원하고 한 번씩 느끼한 음식 먹었을 때 김치 물을 이렇게 떠먹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강원도 그 평창에서 만났던 덤벙김치 그리고 또 횡성에 갔더니 횡성은 특히 더덕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이 더덕으로 김치 담듯이 쏙까지 해서 드시는데요. 우리는 보통 더덕 구이로 많이 먹는데 네. 더덕으로도 김치 담으니까 익을수록 한방의 향, 우리 한방에 가면은 한방약에서 느끼는 건강해지는 향이 있잖아요. 네. 그 김치를 씹어 먹을 때마다 느끼는 그 건강한 맛이 있었고, 그리고 또 고성에 아까 금방 말씀드렸듯이 여기 또 해양 신축수도 유명한 곳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고성에는 요즘엔 조금 안타깝게도 명태가 많이 잡히진 않지만 원래는 이 명태 그냥 이 바닷가 나가면 명태를 아주 많이 잡아서 오셨던 지역이다 보니까 네. 이 생태를 바로 잡아서 김치 담아서 거기다가 한 켠에는 생태를 넣고 썰어서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는 또 배추를 넣고 이렇게 한 칸 한 칸 쌓아서 만드는 이 생태김치가 특징이 있습니다. 예. 해산물이 역시 존재감을 좀 드러내는 강원도 지역 더덕김치도 물론 있지만요. 네. 이런 방식은 내가 지금 기록하지 않으면 없어질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이 들었던 것도 혹시 있었나요? 네, 그게 바로 저는 이제 덤벙김치인데 네. 실은 이제 또 다른 지역 갔더니 이게 꼭 이름을 덤벙김치라고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렇게 좀 약간 속을 넣지 않고 이렇게 빨리빨리 쉽게 담는 김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강원도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조금씩 있긴 했지만 저는 이 덤벙김치가 지금 김치 담기 힘들어하는 우리 세대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잖아요. 네. 근데 오히려 이 덤벙김치 같은 경우는 김치를 이렇게 담을 때 간단하기도 하고 또 담아놓고 먹기에도 간단하고 맛도 좋아서 저는 이 덤벙김치를 잘 기록을 해둬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국물도 잘 어디 활용할 방법이 있겠네요. 나중에 요리에도. 네, 저는 특히 김치국 좋아하거든요. 예. 근데 이 덤벙김치 같은 경우는요, 김치국을 할 때도 이 김치 물이 워낙 자박하다 보니까, 그냥 바로 특별히 물 넣지 않아도 요 끓여서 먹어도 맛있고, 콩나물 만 집어넣어도 국밥처럼 되기도 하고요. 그러겠네요. 예.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이거는 북한식 밥인데요. 김치밥이라고 있어요. 이 김치밥은 우리 보통 밥할 때 밥물을 물로 잡는데 김치 국물로 밥물을 잡아서 먹는 김치밥이 있거든요. 네. 돼지고기 넣고 하는
거기 할 때 이 덤벙김치는 바로 물 넣지 않고 이 김치 물 넣고 밥해 먹으면 또 굉장히 맛있어요. 저같이 버터 같은 거 이렇게 약간 유제품 좋아하는 어이구. 사람들은 마지막에 버터라든지 그다음에 잘 구운 계란 약간 그 반숙으로 구워서 이 노른자도 이렇게 맛볼 수 있도록 구우면요 김치밥이 아주 잘 어울려요. 네. 네. 야, 두 곳만 봤는데도 벌써 이렇게 풍성하네요. 충청도 네. 지역은 어떻습니까? 충청도 지방은 맛으로 표현하면 소박한 맛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이 충남 지역은 해산물과 충북 지역의 채소가 함께 어우러져서 이 소박한 맛을 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말씀드린 대로 젓갈을 많이 쓰지 않고요. 소금만을 사용해서 맛이 담백하고 깔끔한 김치도 많습니다. 간은 짜지도 싱겁지도 않을 정도로 적당하고 젓갈은 이 조기젓을 쓰는 거, 그다음에 황석어젓이나 새우젓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양념은 좀 적게 넣어요. 부재료로는 청가시나 미나리, 파, 특히 제가 좋아하는 이 삭힌 풋고추 넣는 김치 참 맛있잖아요. 그래서 이 삭힌 풋고추를 넣어서 만들거나 표고버섯을 채 썰어서 배나 밤을 섞어 김치를 담그기도 합니다. 네. 이 대표적인 김치로는 나박김치, 그 다음에 호박김치, 가지를 넣어서 넣는 가지김치도 있고요. 어이구. 그 다음에 돌나물김치, 그 다음에 시금치김치, 그리고 굴을 넣어서 하는 깍두기, 굴깍두기, 그 다음에 공주깍두기 등이 있습니다. 공주 깍두기는 지명인 건가요, 단순히? 네, 공주에서 이제 워낙 깍두기를 잘 담고 맛이 좋게 담다 보니까 공주깍두기인데 야. 여기 특히 밤이 유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밤을 넣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표고버섯이 들어가고 밤이 들어간다는 것도 참 특이한데 이게 잘 익었을 땐 그럼 어떤 맛으로 변하나요? 말씀드렸듯이 그 소박한 맛이란 맛이 맞는데 이 표고버섯이나 밤을 넣었을 경우 밤은 많이 물러지진 않거든요. 근데 이 표고버섯이 진가를 발휘하는 게 이 바로 이 물김치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약간 그 시금치김치나 이런 물김치 같은 종류인데 네네. 익으면 익을수록 그 우리 표고버섯이 가진 감칠맛이 많이 나다 보니까 소금만 넣어서 담는 깔끔한 맛의 김치에 잘 어울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 이게 또 전라도 김치나 후에 말씀드린 전라도 김치의 그 진한 맛과는 또 반대로 되는 얕고 깊은 맛이 특징이죠. 충청도의 소박하고 또 얕은 맛, 그거를 이제 특징으로 삼고 있네요. 자, 이제 청취자 질문을 좀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새김치를 네. 담가서 바깥에 묻거나 김치 냉장고 가득 이제 넣어둬야 하는데 이제 열어보니까 묵은지가 좀 많이 남아있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활용해서 간단히 해먹을 수 있는 입맛 음식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저는 실은 요즘에는 정말 겨울에 묵은지가 그렇게 먹고 싶더라고요. 네. 사실은 이제는 김치가 귀하다 보니 묵은지가 남지 않은 또 다 먹어버리니까 동이 나버리잖아요. 맞아요. 몇 번 말씀하셨어요. 예. 네, 그래서 저는 묵은지는 어떻게 막 많이 있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았긴 해도 저는 겨울에는 정말 묵은지로는 사실 찜도 해먹기도 하고 하는데 그것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것이 씻어가지고요. 약간 그 우리 씻은 김치 있잖아요. 예. 깨끗하게 씻어서 저는 그 겨울 되면은 특히 우리 전골 많이 해먹잖아요. 전골 해먹을 때 양념으로 이거를 아주 얇게 많이 채를 썰어가지고 양념장 할 때 묻혀서 이렇게 전골 음식 할 때 간장이라든 조선간장 있죠. 그런 거에다가 김치를 이렇게 잘게 썰어가지고 양념을 만들어 두면요. 뭐 이렇게 전골 먹을 때 마지막 그다음에 오뎅 전골 같은 것도 똑같아요. 오뎅탕 이런 것도 전골에 먹으면 약간 김칫국 느낌처럼 시원해지겠네요. 시원하고 깔끔한 맛이 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고추 우리 보통 고추 썰어가지고 고추지 해먹었던 많이 익은 고추지가 있잖아요. 네. 그것도 똑같이 묵은지랑 같이 썰어가지고 그 다음에 멸치 같이 해가지고 조금 절여두면요. 우리 금방 그래도 국수 이렇게 잔치국수 해먹고 이럴 때 마지막 양념장 넣으면 굉장히 특별한 맛이 더네요. 그래서 약간 발효되지 않고 채소 샐러드 같은 것들 가벼운 맛들에 이 절인 많이 이런 묵은 김치를 양념으로 곁들이면요 깊은 맛을 내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야, 이건 뭐 언제든지
그 요리 마지막에 넣어서 이제 맛을 맞추는 거니까 네. 남은 묵은지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두어야겠네요.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요, 겨울에 음식들, 특히 생굴 먹고 이럴 때 있는데, 저도 이번에 한번 탈이 나서 좀 힘들었었거든요. 아이고, 그러셨어요. 예. 예, 이게 겨울에 배가 찰 때, 네. 또 찬 음식을 먹거나 소화력이 떨어질 때는 이 무라든지 아니면 묵은지들이 이렇게 소화를 많이 도와주니까 꼭 생것을 먹을 때 이렇게 묵은 것을 같이 먹는 식단들을 잘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지혜네요.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못 가본 지역은 다음 주 기대하면서요. 자연밥상 입맛음식과 함희연 대표와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날씨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상당히 춥습니다. 중부와 경북, 전북 곳곳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지금 충북 제천의 기온이 영하 19.9도까지 떨어졌고요. 서울 영하 11도, 강원도 철원 영하 18도, 경북 봉화 영하 16.7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부터는 추위가 조금씩 누그러질 모양인데요. 서울이 영하 1도, 광주, 대구 4도로 어제보다 3, 4도가량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밤사이에 서울과 경기 북부, 영서 북부에 최고 3cm의 눈이 내려 쌓인 곳이 있는데요. 호남 서해안은 아침까지, 제주도는 낮까지 비나 눈이 더 내립니다. 기온이 낮으니까 눈이나 비가 언 곳이 있어서요. 운전하실 때 또 보행하실 때도 미끄러지는 사고 없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수도권, 강원 영동, 영남, 전남 동부에 건조특보도 발효 중이니까요. 화재 발생하지 않게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6시 46분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1,000명을 넘어섰죠? 네, 어제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078명입니다. 역대 최대 확진자 기록이 반갑지 않게 깨졌는데요. 지역사회 확진자는 1,054명으로 서울에서만 373명, 경기도에서 320명, 인천에서 64명 등 수도권 확진자가 757명이나 나왔습니다. 전북 김제한 요양원에서 6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면서 전북도 75명이나 되는 확진자가 나오는 등 호남권의 신규 확진자는 81명이 나왔고요. 충청권이 72명, 부울경이 66명, 대구 경북은 55명이 나왔습니다. 확진자가 많지 않았던 제주도에서도 그제 15명의 확진자가 나왔고요. 강원도는 8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빠르게 짙어지면서 4만 5천 명을 넘었고 사망자도 이틀 연속 두 자릿수가 나오면서 누적 612명이 됐습니다. 확진자가 쏟아지면서 일주일 평균 하루 확진자가 832.6명이 됐습니다. 800명 이상인 3단계 기준을 넘었는데요.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 상황에 따라 마지막 수단인 3단계 상향 결정도 배제할 수 없다라면서 3단계 격상 가능성에 대비해서 관련 지원책에 대한 사전 검토를 지시했고요. 정부는 단계 상향에 대해서 깊이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재가했죠? 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가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오후 6시 반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대면 보고를 받고 징계를 재가했는데요. 이 징계의 결론이 난 지 14시간 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된 점 인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라면서 국민께 매우 송구하다라고 했고요. 이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싼 혼란을 일단락 짓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 출발을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장관에게 높이 평가하고 또 수용 여부를 숙고하겠다라고 답했다고 하는데요. 즉각 반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수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전에 이제 전직 검찰총장들이 징계를 비판하는 성명을 냈어요. 네, 총 9명의 전직 검찰총장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를 비판하면서 징계 절차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 성명에 참여한 전직 검찰총장은 김가경, 송광수, 김종민, 정상명, 임채진, 김준규, 김진태, 김수남 그리고
이 문재인 정권의 초대 검찰총장인 문무일 총장도 있습니다. 모두 32대 총장 이후에 부임한 총장인데요. 이들 중에 2명이 빠졌는데 바로 한상대 전 총장 그리고 최동욱 전 총장이었습니다. 네. 이전 검찰총장들은 이 법으로 보장된 검찰총장의 임기가 사실상 강제로 중단되게 됐다라면서 이것은 검찰총장이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독립해서 공정하고 소신 있게 어떠한 결정을 내리기 어렵게 만드는 선례가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정치권에선 이번 징계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죠? 네, 예상대로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어제 이 징계의 판단을 존중한다라면서 검찰 개혁을 왜 해야 하는지 더 분명해졌다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공권력이란 탈을 빌린 조직폭력배의 사적 보복과 전혀 다를 바 없다라면서 이제부터는 국민들 앞에 권력의 공수처 사유화 과정이 공개적으로 펼쳐질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 추미애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바라본 장관의 결단이라고 평가했고요. 이 국민의힘은 사법 체계를 붕괴시킨 장관으로 기록될 것이다라고 논평했습니다. 네. 자, 더불어민주당이 윤미향 의원 그 모임 관련해서 경고 조치라는 걸 했군요. 네, 이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이 코로나19 재확산 사태 속에서 사적 모임에 참석해서 여론의 비난을 받았던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 경고 조치했습니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에는 최근 부적절한 행위로 논란이 된 윤미향 의원을 엄중 경고하기로 하고 박광훈 사무총장이 이를 윤미향 의원에게 전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민주당은 코로나19로 사회의 아픔과 시민의 고난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이 상황을 지나칠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렀다라면서 민주당 구성원 모두가 하나가 되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윤미향 의원은 지난 7일 한 식당에서 지인 5명과 마스크를 하지 않고 와인잔으로 건배하는 사진을 SNS에 올려서 물의를 빚은 바 있습니다. 네. 박지원 국정원장이 국정원 개혁이 완성됐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어떤 뜻인가요? 네, 어제 이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정원장,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이 참석하는 권력기관 개혁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최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이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의 통과로 이 미완으로 남아있던 국정원 개혁이 비로소 완성됐다라며 앞으로 정치 개입은 절대 없을 것이다라고 약속했습니다. 박지원 원장은 중앙정보부 창설 이후 처음으로 국정원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명확히 규정했다라면서 이 세계 제1의 북한 해외 정보 전문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5.18, 세월호, 댓글 사건, 민간인 사찰 등 국정원 관련 의혹이 2번 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진상규명에도 끝까지 협력하겠다라고 약속했는데요. 앞서서 국정원은 세월호 관련해서 전체 자료에 대해 사회적 참사위원회에 열람을 허가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영화의 소재가 되기도 했던 맥가 폭행의 당사자가 어떤 단체 협회장 후보로 나왔어요. 네, 이 10년 전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사촌 동생이자 물류회사 마이트앤메인 대표인 최철원 씨가 시위를 하던 화물 차량 기사를 사무실로 불러서 폭행을 했습니다. 그래놓고 맥값이라며 2천만 원을 건넨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세상을 분노케 한 이 사건은 이 베테랑이라는 영화의 소재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네. 이 최철원 씨는 사회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그리고 그나마도 2심에서는 집행유예를 받아서 실형을 면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한 아이스하키 협회장 후보에 이 최철원 씨가 후보로 나섰다고 합니다. 이 아이스하키 협회는 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라는 정관이 있는데 이 법적 자문을 거쳐서 후보 등록을 승인했다라고 합니다. 아이스하키 협회 회장은 오늘 선거인당 100명의 투표로 결정되는데요. 이 대한체육회와 문체부는 일단 선거 결과를 지켜본 뒤에 판단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자, 불법 청약 행위로 집을 산 사람들이 대거 적발됐어요. 네, 이 국토교통부는 서울 송파 등 토지 거래 허가 구역과 이 경기도 수원 등 수도권 집값 과열 지역에서 기획 조사를 벌여서 불법 의심 사례 190건을 적발했습니다. 이 중에는 아파트 청약을 위해 고시원에 돈을 주고 위장 전입한 사례도 있었고요. 이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게 700만 원씩을 주고 명의를 빌린 뒤에 이 장애인 특별 공급 청약 등으로 수도권 아파트 14채를 분양받은 일당도 있었습니다. 네. 18억 원의 아파트를 산 20대는 저출석 보험을 해지해서 9억 원을 조달했다 이렇게 소명을 했는데
미성년자일 때 부모가 보험료를 대신 낸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네, 국토부는 지금까지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불법 의심 사례가 많이 적발됐지만 최근 들어 부산, 울산, 대구 등 지방 대도시에서 집값 담합 등 불법 행위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이 주요 지방 과열 지역에 대해서도 불법 행위 수사와 실거래 조사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유튜브 채팅창에 배성숙님께서 주야간 보호센터 어르신들 모시러 출근합니다 하시면서요. 춥지만 어르신들은 센터에서 지내니 심심하지 않고 안전해요 라고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자, 1971번님은 서로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순간이 되도록 잠깐 멀리 있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만날 때 지금보다 더 많이 사랑하고 서로 지켜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하셨고요. 8302번님도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아 빨리 예전 모습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하고 보내셨습니다. 다들 기운 내시고요. 우리 소중한 일상 되찾을 수 있게 지금은 모두 거리를 좀 두고 잠시 멈추는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재웅이었습니다. 날이 많이 춥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내일과 모레는 이선영 아나운서가 인사드립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